네, 한미 연합훈련을 빌미로 도발을 이어온 북한이 지난 주말 전술핵 운영부대 훈련을 실시했다고 밝혔습니다. 한미 군당국은 어제부터 한미 해병대의 연합 상륙훈련인 쌍용훈련을 시작했는데요. 최근 잦아진 북한의 도발에 7차 핵실험 가능성도 거론되는 상황입니다. 북한의 도발 상황 그리고 향후 전망까지 차두현 아산정책연구원 수석연구위원 모시고 말씀 들어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자,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북한이 지난 주말 이틀에 걸쳐서 네. 핵 반격 가상 전술 네네, 훈련을 그렇죠. 했다고 밝혔는데 먼저 이 훈련이 어떤 건지 어떤 의미가 있는 건지 좀 말씀해 주시죠. 그 북한이 주장하는 거는 이제 핵 선제 공격이 있었을 때 네. 여기에 대응해서 이제 핵 보복을 하는 훈련을 했다라는 거예요. 네. 했다라는 거고 실질적으로 이제 탄두를 폭발시켜 봤죠. 네. 그러니까 이거는 일반적으로 탄도 미사일에 이 실어 가지고 날아가는 것뿐만 아니라 이게 작동을 한다라는 걸 보여주는 거예요. 물론 탄두는 재래 탄두를 이용을 했겠지만은요.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여러 가지 뭐 이제 훈련 중에 보복을 하는 훈련을 한 것인데 지금 북한에서 주장하기로는 이게 그러니까 상공 800m에서 이제 정확히 네네. 공중 폭발을 했다라고 주장을 하고 있어요. 네네. 고도 800m에서 공중 폭발을 했다. 이건 어떤 의미가 있는 겁니까? 그러니까 히로시마나 나가사키에 떨어진 원자폭탄과 비슷한 폭발 효과를 한번 가상을 해봤다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예? 우리가 흔히 폭탄 그러면 주로 이제 지상에 와서 떨어지는 네네, 그렇죠. 생각들을 많이 하는데요. 예. 항공폭탄이나 일부 미사일 같은 경우에는 이 폭발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상공에서 아무래도 폭발을 시키면 이 피해 면적이 더 넓어지겠죠. 위로 올라갈수록 그렇습니다. 예. 그런데 재미있는 게 히로시마에 떨어졌던 이 원자폭탄이 네. 히로시마 상공 한 580m 정도에서 폭파했고요. 그다음에 나가사키에 떨어진 게 한 600m 내외로 지금 추정을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히로시마하고 나가사키에서 떨어진 그 원자폭탄보다 조금 더 높은 고도인데요. 그렇네요. 이런 경우에는 피해 범위는 더 넓어지겠죠. 그런데 이럴 경우에 폭발력에 자신감이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히로시마하고 나가사키에 떨어진 이 핵폭탄 같은 경우에 그 위력이 네. 한 13킬로톤 내외. 그러니까 TNT 지금 13,000톤 정도의 네. 위력이죠. 그 정도가 어느 그런데 정도인가요? 와닿지는 않아서요. 네, 그러니까 그 정도 되면 도시 하나가 완전히 초토화가 되는 거고요. 참고로 말씀드리면 예. 북한이 이제 6차 핵실험했을 때 2017년에 네. 그 당시에 나왔던 폭발력이 50킬로톤 내지 한 100킬로톤까지 지금 얘기가 나오거든요. 예. 그러면 이게 조금 더 히로시마보다 나가사키보다 위에서 폭발을 시켜도 예. 이 폭발력은 그대로 나오는 거죠. 피해 범위는 더 넓어지고. 그러면 이 추정을 해보면 이런 겁니다. 그러니까 거의 수도권 전체에 영향을 미치는 정도의 핵폭발 실험을 해봤다라는 거죠. 예. 이렇게 그런 것들이 공중에서 폭파가 됐을 때 다양한 뭐 피해가 있겠지만 네네. 전자기파가 발생이 돼서 네네. 전반적으로 우리 군이라든지 통신이 모두 다 마비될 수 있다. 이건 맞는 말입니까? 네, 그렇죠. 이 전자기파 핵폭발을 시켜가지고 전자기파 공격을 할 수도 있는데요. 예. 이 경우에는 직접적으로 이 열이나 이런 걸로 인해서 인명을 살상하거나 피해를 입히는 것보다는 이 핵폭발 시 발생하는 전자기파를 이용을 해서 첨단 전자장비들을 고장을 내버리는 거죠. 근데 이 경우에는 예. 훨씬 더 높은 고도에서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건물이나 이런 거에 피해를 주지 않고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핵 공격이 아니라고 주장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을 하면서도 위에다 대고 조금 더 윗고도에서 폭발을 시키려면 이 경우는 보통 이 지상으로부터 한 60km 내지는 70km 굉장히 높은 상공입니다. 예. 여기서 폭발을 시키면 네. 실질적으로 폭발 효과는 직접 미치지 않아요. 예. 그런데 전자장비를 고장내버리는 겁니다. 문제는 이 우리나라 군 장비들이 대부분 이제 첨단 전자장비에 지금 의존을 하고 있기 때문에 네. 그렇죠. 이게 작동을 안 한다는 거고요. 이거 이상으로 피해가 심각한 것이 우리 같은 경우에는 지금 이 교통 시스템도 그렇고 예. 방송 시스템도 그렇고 그다음에 하다못해 이제 일상생활과 관련된 수도라든가 전기 이런 게 모두 지금 이 전자 제품에 의존을 하고 있거든요. 전자 장비들에. 네. 이게 완전히 지금 이 마비가 작동이 될 안 수 있는. 된다라는 거예요. 더 큰 게 네, 네. 사실 이렇게 되면 방송도 안 되고요. 당연히 개인 휴대폰들도 다 고장이 납니다. 근데 인간이 가지는 공포 중에서 가장 큰 게 자기가 잘 모르는 상황에 노출된다라는 거거든요. 요새 거의 우리가 정보를 얻고 하는 것들이 스마트폰 같은 네. 전자장비들을 통해서 이제 그렇게 그렇죠. 되는데
이게 작동이 안 되면 극심한 공황 실질적인 피해도 전자장비 뭐 군 장비 첨단 군 장비라든가 이런 걸 작동시킬 수 없는 실질적인 피해도 발생을 하고 아니면 뭐 열차도 탈선이나 이런 걸 유발할 수가 있고요. 네. 그거 이상으로 정신적인 공포가 극심해지는 거죠. 그럴 수 있겠군요. 자, 그리고 북한이 이제 사진도 공개했는데 저희가 지금 보여드리고 있습니다만은 네. 조금 이례적으로 이 화염이 이제 V자 형태로 네네. 나타나고 있습니다. 네네. 때문에 이것이 이제 사일로를 만들어서 여기서 이제 발사를 한 것이다라는 이제 추정이 있는데 예, 어떻게 예. 좀 보고 계십니까? 왜 저런 추정이 나오냐면요. 예. 일반적으로 좀 넓은 평탄한 그 이 지상에서 이동식 발사대 같은 걸로 발사를 했을 경우에는 네. 화염이 옆으로 쭉 퍼져나갑니다. 예. 그 지면을 따라서요. 아, 근데 지금 근데 이제 V자가 화면에 됐다는 나오는 건 조금 것처럼. 막힌 데서 했다라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발사관을 통해서 그러니까 발사관을 지하에 묻어놓고 거기서 네. 발사를 했을 때 이 화염이 나갈 데가 없으니까 옆으로 V자로 위로 올라가는 거죠. 네. 그렇기 때문에 추정을 한 건데 저 V자 화염은 사실은 굉장히 좁은 지역에서 발사를 그 고정식 발사대를 놓고 발사를 했을 경우에도 그런 화염이 나올 수는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섣불리 지금 실질적으로 뭐 지하 사일로를 구축해 놓고 했다라고 추정하기 힘들고요. 무엇보다 저 지하 사일로 방식이 굉장히 돈이 많이 드는 방식이에요. 그 지하에다가 그러니까 물론 임시 사일로 같은 경우에는 조금 그렇게 정교하지 않은 그 장비를 동원을 하거나 해서 할 수는 있지만 네. 저 지하 사일로 방식 같은 경우에 굉장히 돈이 많이 들기 때문에 사실은 과거에 미소의 미국하고 소련의 이 핵전력 경쟁 때 미국은 지하 사일로 방식을 주로 택했고 예. 소련은 지금 이동식 발사다 이른바 아, 텔이라고 예. 하죠. 그 방식을 택했던 거거든요. 그러니까 북한의 입장에서 지금 저렇게 그 지하 기지를 구축할 만큼 그렇게 자금이 풍부하냐 그건 아닐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한번 제가 볼 때는 정말 지하 사일로 방식으로 발사를 했다면 네. 그냥 땅에다가 원통형 발사 튜브를 묻어놓고 한번 발사하는 연습을 해본 거고 이거는 작년에 그 북한이 저수지에서 한번 발사했다라고 네네. 또 화제가 된 적이 있었죠. 네. 그러니까 주로 이제 KN-23 이걸 이제 북한판 이스칸데르라고 합니다만 이 변형들을 해보면서 철도에서도 발사해보고 저수지에서도 발사해보고 그리고 이제 지하에 묻어놓고 임시로 발사해보고 하는 이걸 한마디로 다양한 곳에서 지금 한번 날릴 수 있다. 이걸 보여주겠다라는 것 같아요. 저는 이게 김정은 국무위원장이랑 딸이랑 같이 막 숲속에서 내려오는 사진이 공개돼서 네네. 숲에다가 이렇게 사이로를 만들었나라고 생각했는데 그렇죠. 그건 아니라 그냥 뭐 간이적인 시설이라고 뭐 그렇게 볼 수 예, 있겠네요. 간이 시설이라도 저기서 이제 예. 그러니까 조금 위험성이 수반되긴 합니다. 화염이 잘 못 빠져나가니까요. 그런데 이제 저렇게 간이 시설에서 쏠 수 있다는 건 뭐냐면 주변에 숲이나 이런 걸로 둘러싸여 있다라는 거예요. 그 지역이. 예. 발사 지역이 숲이나 이런 걸로 둘러싸여 있다는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예. 위성 관측이나 이런 게 상당히 어려워져요. 네. 그러니까 관측되지 않고 은밀하게 발사할 수 있는 능력을 계속 높여가고 있다. 이걸 의미하고 있는 거죠. 알겠습니다. 지금 말씀 중에 지금 자막에도 나오고 있습니다만은 속보가 하나 들어왔는데요. 정부가 북한의 최근 이 같은 도발에 대응하기 위해서 추가 대북 제재에 나선다는 내용입니다. 외교부는 오늘 북한의 핵과 미사일 개발에 관여한 개인 4명 그리고 기관 6개를 독자 제재 대상으로 지정을 했습니다. 또 인공위성 개발에 쓰이는 장비 77개 품목을 감시 대상 품목으로 지정해서 북한으로의 수출도 앞으로 금지하기로 했습니다. 앞서 북한은 다음 달까지 군사정찰 위성 1호기 준비를 마치겠다고 밝히기도 했는데요. 지금 마침 또 대화를 나누는 과정에 이 대북 제재와 관련된 이야기 나왔습니다. 앞서 이제 안보리에서의 어떤 뭐 큰 결실이 없었다라는 보도가 저희가 네네, 뉴스 초반에 그렇죠. 좀 네. 해드렸는데 일단은 저희가 대북 제재를 자체적으로 했습니다. 이러한 지금의 움직임 어떻게 좀 보고 계시는지요? 네, 결국은 안보리에서 별다른 움직임이 없었다라는 거는 북한이 이제는 ICBM이랑 다른 미사일들 계속 발사를 해도 제가 볼 때 중국하고 러시아 같은 경우에는 그 안보리에서 이 대북 제재 결의안 같은 거에 동의를 해줌으로써 그 안보리 차원의 대북 제재가 더 강해지는 예. 더 엄격해지는 이런 그 결과를 낳지는 않겠다라는 거예요. 거기 네. 동의하지 않겠다라는 거거든요. 대북 네. 제재 수준을 높이는데 그렇다면 할 수 있는 거는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있는 제재라도 제대로 이행되게 감시를 하는 방법이 있고요. 예. 또 하나는 안보리 차원의 국제적인 제재는 아니지만
각 국가들 간의 양자적인 차원에서 네. 대북 제재를 해서 이제 압박을 하겠다라는 건데 예. 이제 이게 우리가 이제 자체적인 제재를 시작하게 되면 네. 아무래도 이제 공조 차원에서 미국이라든가 일본에서도 대북 제재 이제 그 적성에 검토될 수가 있고요. 아. 이게 결국은 EU나 이런 국가들한테 주는 효과들 자체가 또 있거든요. 그러니까 예. 실질적인 조치도 있지만 북한의 그 이 미사일 도발 자체를 그냥 지켜만 보고 있지는 않겠다. 하면 할수록 계속 예. 그 국제 제재든 양자제든 간에 예. 그 더 압박을 강화할 수 있는 방법을 지금 계속 개발하고 있고 지금 또 실질적으로 그 길로 가고 있다라는 메시지를 던지는 거죠. 이번 지금 나온 대북 제재는 인공위성 개발에 쓰이는 장비 품목을 수출 금지하는 내용이 있거든요. 네네. 앞으로 북한이 뭐 ICBM 정상 각도를 쏠 수도 있고 다양한 이야기가 나오지만 이 인공 정찰 위성, 군사 정찰 위성을 쏠 수 있다는 이야기가 계속 있었는데 네. 정찰 위성을 하는 데 있어서 이러한 제재들이 충분히 실효성이 있다고 볼 수 있겠습니까? 그렇죠. 지금 저 인공위성 관련 그 이 부품들 자체를 계속 그 제재를 하게 되면은요. 예. 정교한 정찰 위성은 만들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다시 수출 말해서 지금 제재함으로써, 현대전에도 그렇고 미래전에서 가장 중요한 거는 미사일을 쏘던 예. 미사일을 막아내는 일이든 가장 중요한 것은 상대방의 정보, 상대방의 대응 전력이라든가 상대방의 공격 전력이 얼마만큼 준비돼 있고 배치되어 있는 걸 사전에 아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북한 입장에서 계속 그러기 때문에 군사정찰위성 얘기를 하는데요. 저게 막히게 되면 북한도 그 다음에 상대방이 어떤 대응을 할 수 있을지를 알 수가 없기 때문에 예. 함부로 행동을 못하는 거죠. 예. 자, 이렇게 북한은 도발과 실험을 계속해서 이어가고 있는데, 물론 북한의 주장입니다. 성공을 했다는 네네. 것은요. 하지만 우리는 어느 정도의 지금 대비 태세를 갖추고 있는가, 그것 또한 궁금한 부분인데요. 지금 어떻게 좀 보고 계시는지요? 네, 지금 그 윤석열 정부 들어서 기존에 조금 부진한 듯했던 삼축 체계 이른바 얘기하면 먼저 봐서 예. 필요시에 그걸 이제 저지를 하고 하는 킬체인 킬체인. 개념들. 그리고 이 날아오는 북한 탄도미사일을 공중에서 요격하는 한국형 미사일 방어 KAMD. 예. 그리고 북한으로 하여금 그 이 더 큰 손해가 자기들이 미사일 쏜 것보다 더 큰 손해가 올 수 있다라는 걸 직접적으로 보여주는 예. 이 한국형 대량 응징 보복 KMPR이라고 하죠. 예. 이것들을 조기에 전력을 갖춰 나가겠다라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한미 간의 확장 억제 수단들도 보다 구체화하고 강화해 나가겠다라는 건데요. 지금 이제 그 이 북한의 미사일 발사 동향을 먼저 보는 거. 네. 이거는 이제 지금 한미 간의 정보 공유도 그렇고 앞으로 기대되는 그 한미일 간의 삼국 그 정보 공유를 통해서 더더욱 아마 정교화될 수가 있을 걸로 생각을 하고 네. 북한의 발사 징후 같은 경우에는 현재 이미 전개가 돼 있는 네. 사드 레이더를 비롯해서 이제 각 고도마다 발사 탐지를 위한 기본적인 역량은 갖춰져 있어요. 이제는 그래도 잘 볼 수 없는 지역, 이른바 얘기하면 사각 지역이 발생하지 않도록 네. 계속적으로 빈틈을 메워 나가야 되겠죠. 정치권에서는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사드를 좀 추가 배치해야 되는 거 아니겠느냐라는 목소리가 있는데요. 동의 좀 하시는지요? 네, 지금 이미 사드 같은 경우에 두 가지 시스템이 있어요. 하나가 요격 시스템이고 하나가 탐지 시스템인데 예. 이미 탐지 시스템 같은 경우 레이더가 들어와 있기 때문에 네. 기본적으로는 볼 수는 있어요. 근데 이 사드 이제 각도상의 문제 때문에 사각 지역이 생길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기 때문에 네. 사드 시스템이 하나가 더 있으면 좋은 건 사실입니다. 그런데 이 사드 시스템 자체도 그냥 그때그때 들어온다 그래도 들어올 수 있는 게 아니고요. 현재 생산돼 있는 사드의 이 재고분이 한정이 돼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완전한 시스템 도입이 안 될 경우에는 그게 어렵다면 제가 볼 때 레이더 시스템을 하나 더 전개하는 방안도 앞으로 북한 그 위협의 진행 정도에 따라서 충분히 고려해 볼 수 있겠죠. 그럼 지금 우리나라 방공 시스템이 어느 정도 운영되는 게 사실 팩3, 그러니까 패트리어트잖아요. 예, 예. 패트리어트로서는 지금 이것들을 탐지하고 뭐 불가능한 겁니까? 탐지하는 고도 자체가 제한이 돼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예. 그런데 사드 레이더가 이미 있기 때문에 패트리어트로 탐지할 수 있는 범위 위에서도 이미 감시망은 돼 있어요. 알겠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이제 위성을 예. 위성을 통해서 네. 북한의 미사일 발사 징후를 채택하는 것도 지금 뭐 그렇게 완전하다고 볼 수는 없지만 한미 간의 정보 공유가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네. 이 부분들에 더 신경을 쓰게 되면 네. 아무래도 빨리 볼 수 있는 능력은 더 향상이 되겠죠. 자, 그리고 한미 연합훈련이 진행되고 있는 가운데 어제부터는 네. 쌍용훈련이 이제 네네. 시작이 됐습니다. 이 훈련은 어떤 거고 어떤 의미를 좀 갖고 있는 겁니까? 네, 그러니까 바로
이 전쟁을 가상을 해서 상륙 훈련을 하는데요. 이렇게 생각해 보시면 돼요. 과거에 그 이 2차 대전 때 노르만디 상륙 작전도 그랬고요. 그다음에 우리 인천 상륙 작전도 그랬잖아요. 네. 어느 단계에서 주로 이루어집니까? 이제 그 반격 단계가 예. 본격적으로 추진이 된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사실 한미연합 해병대 훈련이나 상륙 훈련이 있다라는 얘기는 훈련 자체가 그냥 방어 위주로만 진행이 되는 것이 아니라 이제 반격까지를 가상해서 얘기가 된다라는 건데요. 이거는 흔히 이제 오해를 불러올 수 있는 게 이걸 공세적 훈련이라고 자꾸 표현을 하시더라고요. 이게 그 앞 단계에서 침략을 받았을 때를 가상을 해서 침략을 받고 나면 자, 우리는 그 반격은 안 하고 방어를 방어만 한다는 한다라고 거죠. 생각하면 상대방이 예. 믿져야 본전이라는 생각이 들잖아요. 어차피 자기네는 피해 안 입을 거니까. 그렇기 때문에 당연히 공격 욕구가 올라갈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방어에서 반격으로 이어지는 작전 자체는 사실은 연결된 것이지 그것만 딱 띄어 생각할 수 없어요. 예. 이번에 그럼 그 훈련에서 뭐 영국 해병대 한 개 네. 중대 병력도 들어온다고 하고 그리고 막힌 아일랜드 함도 참가한다고 하는데 네. 이건 어떤 좀 의미를 저희가 생각해 볼 수 있겠습니까? 저희가 6.25 전쟁 때를 생각을 해보면 주축은 이제 그 이 유엔군 미국을 주축으로 한 유엔군이었고 우리 군도 예. 같이 싸웠지만 사실은 참전 16개국이 있잖아요. 직접 병력을 보낸. 물론 이제 그 의료선이나 병원선을 보낸 그 이 국가도 있지만은요. 결국은 유엔군이라는 거에 그 이 당시 6.25 전쟁 때 가진 의미가 어떤 겁니까? 이거는 소수의 침략자들하고 거의 전 세계가 맞서 싸운다라는 의미가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실질적인 전력 면에서도 도움이 되지만 그 한미에 이어서 1950년에 유엔 참전 회원국들도 같이 이제 이 훈련에 가자를 한다라는 거는 예. 결국 한반도에서 그래서는 안 되겠지만 또 한 번은 전쟁이 발발을 하면 네. 이게 한미만 맞짱돼야 되지는 않을 거다 그러는 메시지를 던지는 거죠. 예. 북한은 지금 이 훈련 때문에라도 발사를 이제 계속하고 있다라고 이제 주장을 하고 있고. 그게 북한이 바라는 착시예요. 그렇죠. 이게 예. 지금 하나의 빌미가 됐다라고 이제 예, 주장을 예. 하고 있는 것인데 발사라는 형태도 굉장히 좀 다양합니다.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발사는 형태도 좀 다양하고요. 그렇죠. 앞으로 역시 뭐 예상하지 못했던 도발이 있을 수도 있다라는 추측이 있는데 좀 네. 어떻게 예상하고 계시는지요? 네, 일단 지금 이 작년부터 이제 그 해온 도발의 관성을 이어가기 위해서라도요. 북한 예. 입장에서는 지금 자기 주민들도 보고 있거든요. 우리가 눌리지 않는다는 걸 작년 하반기부터 계속 과시를 해왔는데 네. 지금 와서 이거를 그만둘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미사일 발사는 계속 할 거예요. 그런데 예. 미사일 발사를 해도 대비 태세가 계속 그냥 흔들리지가 않더라. 이런 움직임이 들게 되면 그 다음에는 또 다른 카드를 고심하게 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생각해 볼 수가 있는 게 지금 이미 ICBM 도발까지는 나왔잖아요. 그러면 이제는 이제 핵실험 같은 거를 생각해 볼 수 있는데 핵실험 같은 경우에 지금 아마 북한이 고민하고 있는 건 이래도 동요를 안 하면 어떡할 거냐에 대한 다음 카드가 마땅치 않은 것도 있을 거고 제가 볼 땐 기술적인 준비가 완전히 되지는 않지 않았겠느냐. 그러니까 핵실험을 해서 정말 뭐 재진입도 되고 완전히 경량화도 이런 걸 다 압축해서 보여줘야 되는데 네. 그 정도 기술까지는 완성이 되지 않았느냐 하는 생각도 들고요. 그러나 어쨌든 지금까지 해왔던 정도의 도발은 계속 할 겁니다. 왜냐하면 지금 그 자유의 방패 훈련이 23일 날 끝난다라고 해도 그 이후에도 우리 자체 훈련이나 이런 것이 지금 그쵸. 예정이 돼 있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그걸 빌미로 계속적으로 할 거고 오히려 여기서 조심을 해야 될 거는 그냥 미사일하고 이제 그 이 핵실험 여부에만 관심이 촉각이 곤두서 있는 동안 북한이 오히려 이거는 너무 오래전부터 했기 때문에 안 할 거다라고 얘기하는 전통 도발로 허를 찌르고 나올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가령 이제 2015년에 뭐 함지의 도발이라든가 예. 아니면은 뭐 서해 북방 한계선상에서 이제 지금 이 우리 어선을 이거는 정말 오래전에 했던 예, 거죠. 예. 납포하려 그러는 거라든지 이런 거고 그 어떻게 보면 그 좀 약 올리기식 도발이에요. 그다음에 국내적으로는 굉장히 이거 왜 제대로 대응 못했냐 논란. 그러니까 한두 명의 그 가령 이제 그 군사분계선이나 비무장지대 일대에서 정찰하고 있는 우리 병력을 딱 콕 집어서 네. 한두 명한테 이제 피해나 부상을 입히는 이런 이 아주 전통적인 도발을 가할 수도 있거든요. 그렇기 예. 때문에 그 가능성에 대해서도 지금 경계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예, 북한의 도발이 계속되는 상황 관련 이야기 차두현 아산정책연구원 수석연구위원과 함께 나눠봤습니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